여기서 필기해설 전기 철도공학 첫 번째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체 전차선 경관 중앙의 처짐은 지점 간격의 얼마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처짐이 무엇인지, 이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처짐은 이러한 물체가 있을 때 물체가 어떤 힘에 의해서 이렇게 변형이 되는 정도를 처짐이라고 하고, 요 변형이 된 양, 요걸 처짐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처짐은 우리가 영어로 나타낼 때는 뭐냐면 딥 이도가 아니고요, 디플렉션이라고 그러거든요. 디플렉션이라고 그러고, 그 값은 384 탄성계수 곱하기 단면 2.5모멘트 WS의 4승으로 나타내죠. 자,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저희 일반적으로 경관이 매달려 있는 그런 전선이 요렇게 늘어져 있는 이 값하고는 틀린 거죠. 왜 틀리냐면, 늘어졌는 거, 이거 늘어진 거하고 이것도 늘어진 거 똑같은 건가 아닌가, 똑같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전선이다 보니까, 견고하지 않은 전선이다 보니까, 저절로 이렇게 이도를, 커티너리 곡선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강체는 아주 견고한 철덩어리잖아요. 쇳덩어리잖아요. 이거는 외부 하중이 작용하더라도 경관만 적정 경관일 경우에는 이게 처질 수는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값하고 지금 여기 있는 D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RTWS 자승이죠. 이거는 자연적으로 처질 수 있는 값이지만, 이건 자연적으로 처질 수 없는 값이야. 허용되지 않는 값. 그래서 이건 디플렉션이고, 이거는 딥 이도죠. 이렇게 딥 이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지점 간격의 경관을 얼마로 해야 되는가를 묻는 문제인데, 지난번 데모 강의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 지점과 이 지점과 이 지점 간의 간격이 얼마인가를 물어보는 건데, 이 알바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에 전차선이 이렇게 물려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림을 그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견고하죠. 이렇게 굉장히 견고해요. 처짐이 실제적으로 발생하지를 않아야 되는 건데, 그래도 실제로 계속 이렇게 하중을 이렇게 받고 있는 거잖아요. 하중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처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처짐의 값을 얼마로 허용을 하느냐 하는 게 1%1, 1000분의 1인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될 거는 뭐였냐면, T바와 R바가 있는데, T바는 지점 5m, 네, R바는 10m라 그랬죠. 이거에 모두 처짐은 허락은 얼마까지 하냐면 1%1까지 허락을 하는 거예요. 여기 각자에 보게 되면 여기는 0.5cm고 여기는 1cm만 허락을 한다는 거죠. 10m당 1cm까지만, 5m당 0.5cm까지만 처짐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직류전기철도에서 귀선용 레일이 전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전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일반적으로 레일 전위는 직류회로의 오hm 법칙을 적용하면 대부분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여기서 I는 부하전류 또는 귀선전류일 수도 있어요. 귀선전류. 그 다음에 R은 레일의 저항. 자,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서 전류가 크거나, 레일의 저항이 크거나 하면 레일의 전위는 이렇게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자, 레일의 저항은 또 다른 말로, 여기는 이제 또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건 이제 고유저항과 단면적과 이런 관계잖아요. 요 단면적이 작으면
어떻게 되죠? 전위가 올라가겠죠. 길이가 크면 당연히, 길이면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보면 되는 거죠. 자, 부하전류가 작을수록 높아진다. 부하전류가 커야 높아지는 거죠. 레일의 전위는. 근데 이거 바로 당연히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레일의 고유저항이 클수록 높아진다. 고유저항이 크니까 당연히 레일의 전위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부하점과 변조선의 거리가 멀수록 높아진다. 이 L이 길어지잖아요. 이 L이 길어지기 때문에 레일의 전위는 상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3번도 그래요. 레일의 대지재련 저항이 클수록 높게 된다. 대지재련 저항이라는 게 뭐죠? 대지재련 저항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레일이 이렇게 있어요. 자, 레일이 이렇게 있죠. 레일이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침묵하고 거의 저저항으로 그냥 이거하고 이거 한 몸체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많이 흐른다고 하면은 그냥 이쪽으로도 충분히 흐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어떤 특정한 절연체가 들어가서 베이클라이트나 공업하드 아주 두께 있게 들어가가지고 이 레일하고 이 침묵을 절연시켜 놓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누설이 잘 돼요. 대지로. 그러다 보니까 이 누설 전류가 커진다고 하면 레일 전위는 낮아지겠죠. 레일 전위는. 근데 대지절연 저항이 크다는 건 어떤 거죠? 이 대지절연 저항이 크다는 거는 이게 작다는 거잖아요. 이게 작기 때문에 레일 전위가 상승이 되는 거죠. 그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누설 전류가 크다는 것은 대지절연 저항이 작다는 거죠. 그래서 레일 전위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누설 전류가 작다는 것은 부하 전류와 규선 전류가 같다는 거예요. 거의 같기 때문에 부하 전류, 규선 전류가 레일에 다 흐르기 때문에 이게 여기 다 흐르게 되잖아요. 이 값 다 흐르게 되면 당연히 레일 전위가 상승이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거죠. 이게 절연 저항으로 어떤 패드 같은 거를 고무절연 패드를 써서 이렇게 절연시킨 게 아니라 거의 저저항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설이 많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누설이. 누설 전류라는 거는 부하전류 빼기 규선 전류 이 값이거든요. 이 값은 당연히 부하 전류는 정해져 있지만 규선 전류 같은 경우에는 요것 때문에 바뀌잖아요. 절연이 나쁘면 막 커질 거고, 그죠? 절연이 좋으면 이 값이 작아지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데모에서 말씀드렸는데 현재 이 레일 같은 경우에는 60kg짜리 레일을 쓰고 있는데 1m당 이런 레일이 그림이 자, 레일은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그리는데 이렇게 그죠? 자, 이게 만약에 1m라고 했을 때 자, 잘라서 1m 딱 자르면 60kg이 나와요. 근데 50kg짜리 레일도 있어요. 그다음 37kg 레일도 있고 이건 요즘에 쓰지는 않는데요. 1m당 잘리게 되면 60이 될 수도 있고 50이 될 수도 있고 37kg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때문에 정해지냐면 레일의 단면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60이 지금 이만한 50은 이만한 거고요. 그 다음에 37은 요만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궤도라는 것은 궤도의 삼요소 이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궤도의 삼요소는 RSB죠. 여기 R 자 레일은 저희가 잘 알다시피 레일이고요. R 그다음에 침묵은 뭐라 그랬죠? 슬리퍼. 그다음에 도상은 발라스터. 자, 이거는 필탑에서도 나올 수 있는 문제죠. RSB, 레일, 침묵, 도상. 자, 이번 문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전차선의 파동 전파 속도를 나타내는 것은 어떤 것이냐고 물어보는 건데요. 일단 파동 전파 속도에 대해서, 이 파동 속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동 전파 속도는 강체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강체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판타그래프가 강체를 밀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 판타그래프의 기본적인 그 이 접촉력은요, 기본적으로 5kg이 넘어요. 5kg이. 뭐 어디 보게 되면 5kg에서 뭐 한 10kg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5kg, 한 50N에서 80N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런데 강체는 똑같은 힘으로 이렇게 밀고 가더라도 파동이 생기지를 않는데, 이 커티너리 전차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판타가 이렇게 한 지점을 이렇게 밀게 되잖아요. 접촉을 하게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값을 가지고 접촉을 하게 되면 여기다 가선 진동을 주게 되는 거죠. 진동을 주게 되면 판타그래프의 앞뒤로 파동이 생기고, 이렇게 파동이 앞뒤로 전파가 돼요. 이 파동이 전파되는 속도를 파동 전파 속도라고 하는 거죠. 파동 전파 속도. 그리고 이 값을 C로 나타내고, 이거를 이렇게 단위 질량분에 이렇게 나타내는 거거든요. 자, 이게 왜 매우 중요하냐면, 이 값이 왜 매우 중요하냐면, 이 파동 전파 속도는 이제 여기 C라고 나타냈으니까, C, 파동 전파 속도를 C라고 할게요. C죠? 열차 속도는 뭐죠? 우리 그냥 V라고 할게요. 열차 속도는 V라고 했을 때, 이 상호 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자, 이 세 가지 관계에 나중에 다시 말씀 한번 드릴 텐데, 이 관계를 혹시 책이라도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서 이거 한번 읽어두시면 제가 다음번에 설명할 때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열차 속도가 이거보다 클 때, 그 다음에 열차 속도와 파동 전파 속도가 같을 때, 그 다음에 열차 속도가 파동 전파 속도가 작을 때, 이게 가장 유효한 집전이 되는데, 여기서 열차 속도는 파동 전파 속도의 0.7배 일 때 가장 안정적인 집전이 이루어지게 돼요. 자, 일반 강체 같은 경우 이런 거죠. 일반 강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게 전부 다 그냥 T바나 알바라고 할게요. 여기에 판타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이거는 판타는 파동 전파 속도가 없고, 얘도 얘도 이렇게 아래 위로 울림이 없이 그대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집중이 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거는 우리가 서핑 파도에서 지금 바닷가에서 서핑을 하게 되면 파도를 따라가지고 너울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부드럽게 서핑이 즐길 수가 있게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서핑이 탁탁 파도에 부딪히면서 뒤집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강체에서는 이게 동적 특성이 없기 때문에 이 전기차가 운전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근데 이런 경우는 이렇게는, 만약에 파동이 요렇게 클 때가 있고, 자, 파동이 요거를 제가 극단적으로 그려볼게요. 극단적으로. 자, 파동이 이렇게 클 때가 있고 작을 때가 있을 텐데, 판타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판타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치게 되면은, 이 판타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는 올라갔다가, 여기서 판타가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돼야 되죠. 이거는 파동 전파 속도가 작기 때문에 이 전기차가 이걸 추종하기 힘든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추종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이게 이거보다 클 때, 이게 이거보다 클 때, 이런 상태랑 마찬가지예요. 추종하기 힘들어요. 판타그래프가. 추종하기 힘든다는 거는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파도를 서핑하는 사람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파동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 상하 변이가 거의 없죠.
상하 변이가 없으면서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파동 전파 속도에 이 0.7배 정도 속도가 따라가면 열차는 굉장히 안정적인 집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파동 전파 속도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C는 자 가선 질량이 가선 질량분의 제일 여기 책에서는 L로 나와 있는데 보통 단위 질량 는 로로 많이 쓰거든요. 조금 이렇게 해서 다시 쓸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자 요거하고 요거는 같은 말이에요. 두 개 다 전차선의 단위 질량. 그래서 파동 전파 속도를 크게 하려고 하면 전차선 단위 질량을 작게 하면 돼요. 만약에 또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이건 자 이제 장력을 손을 못 댈 때가 있어요. 장력을 손을 못 댈 때가 있다고 하면 이 전차선 단위 질량을 줄이면 되거든요. 똑같은 기계적 강도를 갖는데 얘는 다 CU 만약에 예를 들어서 CUMG CU 이게 있다고 치면 CUMG가 170 스퀘어를 쓴다고 하게 되면 얘는 110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110 스퀘어만. 이것만 가지고 봐도 이거의 파동 전파 속도가 월등히 크겠죠. 파동 전파 크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속철도 같은 경우에는 CUMG를 많이 써요. CUMG 150 스퀘어. 자, 이런 거에는 의미 두지 마시고요. 저는 이게 비교를 하기 위해, 단면적인 비교를 하기 위해 쓴 거기 때문에 이거 참고만 하시면 되시고요. 이거는 그래서 답은 3번, 아니 1번이 됩니다. 자, 4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은 커티너리 조각 방식은 무엇이냐 물어보는데요. 이거는 컴파운드 커티너리가 되겠죠. 자, 컴파운드 커티너리에는 요거 말고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요렇게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요렇게 두껍게 요렇게 그리게 되면은요 뭐가 되냐면 헤비 컴파운드가 돼요. 헤비 컴파운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얘를 하지 않고요. 요걸 하지 않고 여기다가 합성 소자라는 거. 합성 소자라는 거를 요 조과선과 보조 조과선 사이에 딱 달아놔요. 합성 소자라는 거. 합성 소자는 공기 대포하고 스프링하고 조합이 된 건데요. 얘를 다루려면 이 이름이 뭐가 되냐면 합성 컴파운드가 돼요. 합성 컴파운드. 두 개 다 컴파운드의 종류예요. 컴파운드 커티너리에서. 컴파운드 커티너리 그러면 일반적인 컴파운드가 있고, 일반적인 이런 컴파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헤비 컴파운드, 합성 컴파운드 총 3개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심플 커티너리도 기본적으로 똑같은데 헤비 컴파운드, 그 다음에 변 Y형 제가 잘못 썼게 됐는데요. 자, 요거 컴파운드고요. 자, 심플에도 기본적으로 심플이 있고요. 헤비 심플이 있어요. 헤비 심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변 Y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따 나올 건데 트윈 심플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더블 심플이라는 게 있어요. 더블 심플이라는 건 조과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게 있고요. 전차선 하나에, 그 다음에 조과선이 두 개, 전차선이 하나에 있는 더블 조각, 그 다음에 조과선은 하나고 전차선이 두 개 있는 더블 전차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문제가 나오면 제가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조식이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다음 그림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보다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 이제 요거는 이제 이중절연 방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중절연 방식. 그 다음에 이거는 비절연 방식이라고 그래요. 이 모습이 보게 되면 똑같아요. 그죠? 다른 점이 뭐죠? 다른 점은 요거죠, 요거, 요렇게. 이렇게 연결이 있는, 이걸 지락도선이라고 하는데, 지락도선은 뭐냐면, 이 이중절연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철주라고 하더라도, 이게 강관주라고 하더라도, 이것과 이렇게, 여기에 섬락이 이렇게 되더라도, 이렇게 섬락이 되더라도요, 이게 등전이가 되지를 않아요. 등전이가 되지 않고, 여기 전이가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전이가 형성되기 전에, 도체가 빠져나오는 경로를 이제 마련을 해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여기에서 섬락이 생겨가지고, 애자가 이제 섬락이 딱 돼버린다고 치게 되면, 여기서
또 아니게도 여기서 그럼 이렇게 타고 지력도선을 타고 PW를 통해 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변전소로 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애자에 있는데, 애자가 이렇게 있는데, 애자가 이렇게 해서 섬나게 되면 이렇게 넘어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 넘어가지 않도록 여기에서 딱 그 부급전선의 여기 애자의 그 부측에 밴드를 딱 채운 다음에 넘어갈 순간에 여기서 잡아서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이쪽으로. 바로.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중재련 방식이라고 하고, 비전환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 그 몸뚱아리들이 다 그 같은 그 도체예요. 등전이가 다 돼 있다는 거죠. 만약에 섬락이 된다고 하게 되면, 이게 섬락이 된다고 하게 되면, 이렇게 여기서 만약에 이게 넘어간다 그러면, 이거 자체가 지락도선 없이도 이렇게 바로 PW 쪽으로 해가지고, 다시 또, 네. 여기는 이제 FPW라고 그래요. 비전의 방식. FPW를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FPW를 통해가지고 변전소로 우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호선에 의한 방식은 애자의 경계에서 연결하여 지락도선을 보호선에 접촉하는 방식.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요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 비전의 방식. 그렇기 때문에 답은 어떻게 되죠? 답은 요게 되는 거죠. 2번. 이 방식이 되는 거예요. 자,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공전차선 구간과 지하 강체 전차선과의 그 이행 구간의 앞상 특성을 점진적으로 갖게 하여 팬터그래프와 원활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는 뭐냐고 물어보는데, 자, 이행 구간의 앞상 특성을 점진적으로 갖게 한다. 이거 자체가 말이 어려운 말이잖아요. 이행 구간이 뭔지도 모르고, 자, 앞상 특성을 계산한다 하는데, 요거 느낌이 좀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행 구간이 뭔지를 몰라요. 이행 구간이. 자, 이행 구간에 대해서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 구간이라는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가공전차선으로 오다가, 이렇게 오다가, 그, 지하 구간을 만나서 지하 구간은 강체잖아요. 자, 여기는 가공 구간이에요. 가공 커티너리. 근데 지하는 뭐죠? 강체잖아요. 이게 R이 될 수도 있고 T가 될 수도 있지만은, 그죠? 이게 동적 특성이 완전 틀리죠. 가공 커티너리 같은 경우는 동적 특성이 굉장히 우수하죠. 그죠? 파동 전파 속도가 잘 나온다는 거죠. 강체는 어때요? 동적 특성이 아주 불량하죠. 이게 이행 구간이라는 거죠. 가공 커티 동적 특성 구간이 아주 훌륭한 곳에서, 좋은 곳에서 그 동적 특성이 나쁜 구간, 다른 구간으로 들어오는 거 이행한다는 거예요. 다른 구간으로 옮겨 탄다. 이게 이행 구간이라는 얘기거든요. 이때는 앞상 특성을 이제 같게 해줘야 돼요. 비슷하게. 같게는 못하더라. 비슷하게. 어떻게 해주냐면,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 카티너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게 좀 설명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자, 볼게요. 카티너리 전선이 이렇게 오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동적 특성이 여기 좋잖아요. 근데 탁 지점에 오게 되면 여기가 이제, 자, 여기가 가공이 되고요. 여기가 강체 구간이, 지하 구간이 되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알파나 티바 같은 이렇게 아주 딱딱한 쇳덩어리잖아요. 이 특성을 이쪽 특성하고 갖게 해줘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이걸 특성을 갖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럼 가장 쉬운 방법은 얘의 단면적을 이렇게 점점 작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늘려가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런다고 여기가 또 개선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는 단면 2차 모먼트를 줄이는 거예요. 단면 2차 모먼트 자체를 잘 휘어지게. 단면 2차 모먼트 같은 거는 휨 강성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단면 2차 모먼트를 줄이게 되면 단면 2차 모먼트가 아니죠. 이거는 이제 휨 강성이거든요. 얘를 줄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잘 이렇게 동적 특성이 조금 유연해진다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 가공 전차선 같은 경우에 이거는 여기서 얘하고 그렇다고 비슷해지질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기다 심플을 쓰지 않고요. 어떤 걸 쓰게 되냐면 이런 걸 쓰게 돼요. 트윈 심플이라는 조가선 두 개, 전차선도 두 개 이렇게 해서 세퍼레이터로 이렇게 얘네 두 개를 나란하게 한 경관을 이렇게 꾸며서 가는 거죠. 그럼 얘도 펜터가 이렇게 올라가도요.
전체 심플 커티너리 하나를 올리는 것보다 두 개를 올릴 때는 앞상이 조금 힘들게 되죠. 그럼 여기까지 좀 그나마 그 앞상에 대해 억제를 하다가 여기 들어오면은, 여기가 앞상이 좀 어려워서 이 부분 더 어렵겠구나 하고 펜타그래프도 어느 정도 감안하고 간다는 거죠. 이게 이행 구간의 앞상 특성을 점진적으로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6번 문제의 답은 직접 유도 장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6번까지만 강의를 하고요. 다음번 7번 문제에서 7번 문제부터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